미국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파월이 수사받는 건 연준건물 공사비 때문이라고요. 예산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언론도 그렇게 보도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1일 일요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사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 건국 25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직 연준 의장이 형사수사를 받는 겁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법무부가 내건 명분은 이겁니다. 연준 건물 개보수 공사 예산이 초과됐다는 겁니다. 원래 예산은 2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1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6억 달러가 초과된 겁니다. 법무부는 이게 예산 횡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파월이 의회에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위증 혐의까지 붙인 겁니다.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흔들렸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변동성이 폭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금값이 치솟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진짜 속내를 밝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사비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파월 본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은 계속 속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당신의 자산 전략이 달라질 겁니다. 먼저 파월 본인의 말을 들어봅시다. 1월 11일 영상에서 파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는 금리 정책입니다. 제가 금리를 높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치적 보복입니다. 파월이 직접 폭로한 겁니다. 공사비는 핑계고 진짜는 금리라고. 실제로 타임라인을 보면 명확합니다. 법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1월 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전날 1월 8일 목요일에 뭐가 있었을까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4.25%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던 금리 인하를 거부한 겁니다. 트럼프는 화가 났습니다. 트위터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파월은 적이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 미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법무부가 움직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계획된 겁니다. 파월이 금리를 높게 유지한 건 사실입니다.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0%에서 시작해서 2023년 7월에는 5.25%까지 올렸습니다. 18개월 만에 5.25%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역사상 가장 가파른 인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주택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건설사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자동차 할부 금리도 8%를 넘었습니다. 신차 판매가 줄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고금리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걸 파월 탓으로 돌렸습니다. 파월이 금리를 일부러 높게 유지해서 경제를 망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를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부터 계속 싸워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법적으로 제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공사비 문제를 끄집어냈을까요? 금리 정책이 문제라면 그걸 직접 공격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돌아가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금리 정책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법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을 보호합니다. 대통령도 의회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113년 동안 지켜온 원칙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금리를 높게 유지했다는 이유로 파월을 기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 위헌 소송이 걸립니다. 연준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100% 집니다. 트럼프도 그걸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공사비 횡령이라는 명분이요. 공사비는 행정적 문제입니다. 금리 정책과는 별개입니다. 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산을 초과했다. 위증을 했다. 이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영리하게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진짜 목적은 금리지만 명분은 공사비로 삼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 트럼프는 파월을 물러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형사수사를 받는 연준 의장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압박이 커집니다. 의회에서 사임 압력이 들어옵니다. 여론이 나빠집니다. 결국 파월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앉힐 수 있습니다. 파월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요? 2026년 5월입니다. 지금부터 넉 달 남았습니다. 넉 달만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형사수사를 받으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매일 법무부에 불려가고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적 압박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트럼프는 파월이 견디지 못하고 사임하기를 노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이건 신호탄입니다. 다음 연준 의장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의장은 누가 될까요? 트럼프가 지명합니다. 상원이 인준합니다. 그 사람은 파월의 운명을 받습니다. 어떻게 행동할까요? 트럼프 눈치를 봅니다. 금리를 낮춥니다. 독립성을 포기합니다.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겁니다. 연준을 자기 통제 아래 두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말을 듣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도 실질적 장악을 이루는 겁니다. 교묘합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걸까요? 왜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할까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달러를 약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강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높은 금리를 받으려고 미국에 돈을 갖다 놓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강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미국 제품이 비쌉니다. 외국에서 미국 물건을 안 삽니다. 수출이 줄어듭니다. 무역 적자가 늘어납니다.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역 적자입니다. 첫 번째 임기 때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손해본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달러가 약합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뺍니다. 달러 수요가 줄어듭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미국 제품이 쌉니다. 외국에서 많이 삽니다. 수출이 늘어납니다. 무역 적자가 줄어듭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겁니다. 구체적 숫자로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적자는 연간 약 3,500억 달러입니다. 이건 미국이 중국에서 사는 게 중국이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3,500억 달러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만약 달러가 10%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적자가 300억 달러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겁니다. 금리가 낮으면 기업들이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습니다. 투자가 늘어납니다. 공장이 돌아갑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소비자들도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집을 삽니다. 차를 삽니다. 경기가 좋아집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선을 생각합니다. 2028년은 안 되지만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유리합니다.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지지율이 오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장기적 결과는 신경 안 씁니다. 당장의 효과가 중요합니다. 셋째, 정부 빚 이자를 줄이려는 겁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6조 달러입니다.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 빚에 대한 이자를 매년 내야 합니다. 금리가 5%라면 연간 1조 8천억 달러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엄청난 부담입니다. 만약 금리가 3%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1조 800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1조 달러를 절약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복지를 늘리거나 감세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이 세 가지가 트럼프가 금리를 낮추려는 이유입니다. 달러 약세로 수출 증대, 경기 부양으로 인기 확보, 정부 이자 부담 감소, 모두 트럼프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파월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공사비는 명분일 뿐입니다. 진짜는 금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중앙은행을 장악한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카베스가 중앙은행을 장악했습니다. 돈을 마구 찍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복지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어떻게 됐습니까? 인플레이션 130만 %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터키도 봅시다. 에르도안이 중앙은행 총재를 마음대로 교체합니다.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합니다. 안 들으면 자릅니다. 지난 5년간 중앙은행 총재가 5명 바뀌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라화 가치 70% 폭락입니다. 물가 연 60% 상승입니다. 국민들이 고통받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중앙은행을 농락했습니다. 돈을 찍어서 빚을 갚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돈을 풀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100년 동안 9번 국가 부도 났습니다. 페소화는 휴지가 됐습니다. 이게 중앙은행 독립성을 잃으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1970년대를 봅시다. 닉슨 대통령이 연준 의장 아서 번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재선을 위해 금리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번스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석유 파동과 맞물려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물가는 연 12%씩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9%까지 치솟았습니다. 1980년대까지 미국 경제는 고통받았습니다.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와서
금리를 20%까지 올려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죠.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미국 국민들은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정치가 중앙은행에 개입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안정성을 희생하는 겁니다. 파월을 제거하고 순종적인 의장을 앉히면 당장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금리가 내려갑니다. 주식이 오릅니다. 부동산이 오릅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달러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팔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히려 폭등할 수 있습니다. 재정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가 달러로 거래합니다. 왜 달러를 믿을까요? 연준이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압력 없이 합리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1970년대 영국을 보십시오. 파운드는 기축통화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돈을 함부로 썼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치에 종속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습니다. 파운드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결국 1976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기축통화 국가가 IMF 신세를 진 겁니다. 수치였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중국, 일본,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달러 보유량을 줄입니다. 대신 유로나 금으로 갑니다. 달러 수요가 줄어듭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돈을 마음대로 찍을 수 없습니다. 특권을 잃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IMF 총재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성명을 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은 글로벌 금융 안정의 핵심이다. 정치적 개입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악순환 구조를 보겠습니다. 만약 파월이 물러나고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앉히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도미노, 금리가 급락합니다. 새 의장은 트럼프 뜻을 따릅니다. 금리를 2%로 내립니다. 시장은 환호합니다. 주식이 폭등합니다. 부동산이 오릅니다. 두 번째 도미노, 달러가 약해집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뺍니다.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달러 수요가 줄어듭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율이 변합니다. 수출 기업들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세 번째, 도미노. 인플레이션이 치솟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니까 수입품 가격이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릅니다. 식료품 값이 오릅니다. 생필품 가격이 오릅니다. 서민들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손 놓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올리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도미노.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세계 각국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연준이 정치에 종속됐다. 달러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앙은행들이 달러 보유량을 줄입니다. 대신 유로나 금으로 갑니다. 달러 약세가 가속화됩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 미국 국채 수요가 줄어듭니다. 외국 정부들이 미국 국채를 덜 삽니다. 중국이 보유량을 줄입니다. 일본도 줄입니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갑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금리를 낮추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오르는 겁니다. 여섯 번째, 도미노. 정부 재정이 악화됩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적자를 냅니다. 작년 적자가 1조 7천억 달러였습니다. 이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합니다. 그런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재정이 더 악화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주식이 오르고 경기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1년, 2년 지나면 문제가 터집니다. 인플레이션, 달러 약세, 신뢰 붕괴, 재정 위기. 누가 손해볼까요? 결국 일반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첫째, 달러 비중을 조정하십시오. 달러가 장기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외화 자산의 30% 정도는 다른 통화로 분산하십시오. 유로나 스위스 프랑, 일본 엔이 안전합니다. 둘째, 금 비중을 늘리십시오.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값이 오릅니다. 달러 신뢰가 흔들리면 금으로 몰립니다. 지금 금값이 온스당 2,100달러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2,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 자산의 15%에서 20%를 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셋째, 인플레이션 대비 자산을 준비하십시오.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이나 정기예금은 인플레이션에 약합니다. 대신 부동산, 원자재,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같은 자산을 고려하십시오. 물가가 오르면 이런 자산들의 가치도 따라 오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파월이 수사받는 표면적 이유는 공사비 횡령입니다. 하지만 파월 본인이 밝혔듯이 진짜 이유는 금리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달러 약세, 경기 부양, 이자 절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파월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공사비는 명분입니다. 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정책을 직접 건드리면 위헌이지만 행정적 문제는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영리하게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잃은 나라들은 모두 고통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 터키, 아르헨티나. 1970년대 미국과 영국 모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안정성을 희생했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전환점입니다. 파월의 임기가 끝나는 5월까지 넉 달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상원금융위원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파월이 버틸 수도 있고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개입할 수도 있고 법원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될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자산을 분산해 놨습니다. 달러, 유로, 금, 인플레이션 헤비 자산, 어느 방향으로 가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약세에 당합니다.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당합니다.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변동성에 당합니다. 손 놓고 당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위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말입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더 부자가 됐습니다. 워런 버핏은 그때 투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날렸습니다. 그 차이는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파월 수사 사건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넉 달, 아니 1년 동안 미국 금융 시스템이 요동칠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준비하면 지킵니다. 어쩌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공사비는 명분이고 진짜는 금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트럼프의 속내를 알았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알았습니다.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십시오. 표면만 보지 마십시오. 이면을 보십시오. 진실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금을 사십시오. 인플레이션을 대비하십시오. 당신의 자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과 돈의 게임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잡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영상을 끄고 실행하십시오. 은행 앱을 여십시오. 자산 배분을 점검하십시오. 금을 알아보십시오. 오늘 한 선택이 1년 후 당신을 구할 겁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